정비공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섰다. 하지만 불과 1초 뒤, 등 뒤에서 그 재벌가 여성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당신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군요. 저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라면 저도 일하고 싶어지죠. 그는 더러운 셔츠를 입고 면접에 왔다. 그녀는 20초 만에 그를 쫓아냈지만 이내 길거리까지 그를 뒤쫓아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박지훈 씨. 지하 정비소의 정비공. 박지훈. 깨끗한 셔츠는 단 한 벌 설계도가 든 낡은 서류철 하나, 그리고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에 입사할 단 한 번의 기회. 그는 길에서 낯선 할머니의 차를 고쳐주다가 셔츠를 더럽혔고 소매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면접장에 도착했다. 그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는 동안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쫓겨났다. 수조원대 자산을 소유한 대한모터스의 대표이사 최서연. 냉정하고 엄격하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여자. 그녀는 그의 더러운 셔츠를 보고 결론 내렸다. 우리 수준이 아니야. 하지만 그때 바람이 그의 서류철을 활짝 펼쳤고 그녀는 그 안의 설계도를 보게 되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또는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훈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피로 때문이었다. 무릎이 낡은 서류철에 담긴 설계도를 완성하느라 꼬박 3일 밤을 새웠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거나 혹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운명의 날이었다. 대한모터스에서의 면접.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 서울 중심가. 유리로 된 마천루 40층에 위치한 사무실. 그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연봉. 그의 지하 정비소에서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기술과 실제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할 기회. 그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2살, 촌스러운 머리 모양, 동대문에서 5만 원 주고 산 싸구려 정장, 어젯밤 광이 나도록 달인 유일한 흰 셔츠, 구두는 빛이 반사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다. 그는 제대로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제발 실수만 하지 말자.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하철이 멈췄다. 그는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울은 거대하고 무심하고 차가운 유리 도시 같았다. 주변의 고층 빌딩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들여보내주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박지훈은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하며 빠르게 걸었다. 면접까지 20분 남았다. 긴장해서 길을 잃을까 봐 일부러 여유 있게 출발했다. 바로 그때 그녀를 보았다. 한 할머니가 낡은 현대차 옆갓길에 서서 본이들 열어두고 있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다. 차가 길 한복판에서 멈춘 게 분명했다. 사람들이 길가로 밀어주기는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지훈은 걸음을 늦추고 시계를 보았다. 15분 도와주면 늦을 것이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어 그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다가가며 물었다. 차가 그냥 서버렸어. 할머니는 양손을 펼쳐 보였다. 아들은 회사에 있고 견인차는 2시간 뒤에나 온다는데 나는 병원에 가야 하거든. 오늘 예약인데. 지훈은 보닛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카뷰레터 엔진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뼛속까지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런 차들을 만지며 자랐다. 제가 한 번 봐도 될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뭐라도 좀 해줘요. 제발. 할머니가 애원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사이드미러에 걸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엔진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선, 접점, 카뷰레터를 확인했다. 문제는 금방 찾았다. 점화 코일에 연결된 전선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는 전선을 제자리에 끼우고 단단히 고정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할머니가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다. 엔진이 쿨럭거리더니 이내 시동이 걸렸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총각은 마법사네. 얼마를 줘야 할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훈은 트렁크에서 찾은 헝겊으로 손을 닦았다. 병원에 늦지 않게 어서 가보세요. 그는 재킷을 입고 서류철을 든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10분 남았다. 서두르면 늦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 셔츠 소매를 보았다. 양쪽 소매단에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멈춰서서 물티슈로 기름을 닦아내려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검은 얼룩은 하얀 천 위로 번져나갔다. 재킷이 어느 정도 가려주긴 했지만 벗기라도 하면 젠장. 박지훈은 인도 한가운데 서서 방금 자신의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모습으로는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돌아서서 아프다고 전화하고 면접을 미룰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인기 있는 자리라 지원자는 수십 명이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어차피 가는 거야? 시도라도 해보자. 그는 마침내 그 빌딩에 도착했다. 40층짜리 유리와 강철의 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입구에는 회전문,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비싸고 차갑고 완벽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구두는 소리 없이 바닥을 스쳤고 재킷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맞았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10시 엔지니어링 개발팀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그를 한 번, 컴퓨터 화면을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4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왼쪽에 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지나 다음 방문객을 보고 있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로 가서 버튼을 눌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아는 거울과 부드러운 조명, 조용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4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올라갔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더러워진 셔츠, 낡은 서류철. 거울로 뒤덮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창이 있는 넓고 밝은 복도였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지훈은 인사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으로 걸어가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는 안경을 쓴 40대쯤에 엄격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박지훈입니다. 네, 저기 대기 공간에 앉아 계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지훈은 창가 소파에 앉았다. 옆에는 이미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은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으며 세 번째 남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낡은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매의 기름때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10분이 지났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왔다. 김영철 씨 남자 중 한 명이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훈은 기다렸다. 다시 15분이 지났다. 김영철이라는 남자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와 남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까딱하고 떠났다. 이동진 씨 두 번째 지원자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다. 삶은 이 빌딩을 스쳐 무심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동진은 20분 후에 역시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정태우 씨 세 번째 지원자가 일어섰다. 지훈은 혼자 남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40분이 지나 있었다. 그의 면접 시간은 10시였다. 지금은 10시 40분. 잊어버린 걸까? 정태우가 나왔다. 비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일어나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다시 1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앉아있으면서 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더러운 셔츠를 입고 싸구려 서류철을 든 채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 직원들이 지나갔다. 어떤 이는 그에게 빠르고 평가적이며 무관심한 시선을 던졌다. 어떤 이는 셔츠의 얼룩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11시 30분, 마침내 문이 열렸다. 박지훈 씨. 그는 일어나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파노라마 창, 대리석 책상, 가죽 의자.
책상 뒤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최서연. 지훈은 사진으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대한모터스의 대표이사, 38살 수조원대 자산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그녀가 입은 정장은 아마 그의 1년치 연봉과 맞먹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마치 가구를 보듯 쳐다보았다. 앉으세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지훈은 앉아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그의 셔츠를 보았다. 시선이 기름 얼룩에 머물렀다.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는 길에 차가 고장 난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그의 이력서를 열고 눈으로 훑었다. 박지훈, 32세, 학력은 공과대학, 경력은 개인 정비소 운영.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추천서는 없네요. 혼자 일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비소는 왜 그만두려고 하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싶어서요. 제 정비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 같은 건 있습니까? 지훈은 서류철을 열어 설계도를 꺼냈다.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내연기관용 하이브리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인데 효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넸다. 서연은 받아서 훑어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비슷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스템은 생산이 더 간단하고 비용은 절반 수준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작동도 확인했고요. 어디서요? 제 정비소에서요. 최서연은 피식 웃었다. 아기는 없었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정비소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설계도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박지훈 씨, 대기업에서 일하는 건 정비소에서 땜질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엔 절차, 표준, 결제 과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만들고 끝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시계를 보았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니오라는 뜻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얼굴과 무심한 시선을 그리고 5분 뒤면 쓰레기처럼 버려질 자신의 설계도가 놓인 책상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3일 밤을 새우고 유일한 셔츠를 더럽히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소파에 1시간이나 앉아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고작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피로감과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니군요. 최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보고 아이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지위를 보는군요. 저는 당신네 업계를 바꿀 수 있는 실제 개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건 제 셔츠에 묻은 얼룩뿐이군요. 그녀가 허리를 폈다. 지금 진심입니까? 물론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서류철을 챙겼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하는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등 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최서연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그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를 맞았다. 지훈은 멈춰 서서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최서연은 책상에 앉아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감히 어떻게? 지난 10년간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거 업계의 거인으로 만들었고 수조원의 예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어디 지하 정비소의 정비공 따위가 감히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교를 해.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들어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지훈, 지원자 명단에서 영원히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책상에 던지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눈앞에는 분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예산안에 서명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그에게로 돌아갔다. 당신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봅니다. 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불공평했다. 그녀는 결과, 경험, 역량을 보았다. 겉모습은 단지 그 사람이 이 만남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었다. 더러운 셔츠를 입고 왔다는 건 자신도 회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오는 길에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했잖아.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서 뭐 거절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었잖아. 그에게는 셔츠가 한 벌뿐이었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이 거대하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40층 높이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고 차들은 장난감 같았다. 모든 것이 작고 통제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박지훈의 이력서를 다시 보았다. 32세, 공과대학 졸업. 좋은 학교지만 명문대는 아니었다. 경력은 개인 정비소.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도, 논문도, 수상 경력도 없었다. 평범한 정비공. 그런 사람은 수천 명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가 책상 끝에 두고 간 서류철에 닿았다. 설계도라는 글씨가 바랜 낡고해진 서류철이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던져두고 간 걸까? 그녀는 서류철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선한 공기를 위해 항상 살짝 열어두었던 발코니 문이 돌풍에 활짝 열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사무실로 몰아쳤다. 서류철이 열리면서 종이들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맴돌다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젠장, 서연은 벌떡 일어나 발코니 문을 닫았다. 종이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바닥에, 의자에, 심지어 책상 밑으로도 한 장이 날아갔다. 그녀는 몸을 숙여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은 설계도였다. 정밀한 선과 치수, 공식이 적힌 기술도면 서연은 멈춰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엔진의 구조도였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요소들이 있었다. 적응형 에너지 회수 시스템, 이중 냉각 회로, 모듈식 구성. 그녀는 두 번째 장을 집어들었다. 길고 상세한 계산 과정이 여백의 설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글씨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공식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검증되어 있었다. 세 번째 장, 효율성 그래프. 곡선은 연료 소비를 15% 줄이면서 출력을 25%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서연은 모든 것을 잊고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들을 앞에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천재적이었다. 단순했지만 천재적이었다.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전자 제어 장치 대신 여기에는 여력하게 기반한 기계적 적응 시스템이 있었다.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작동이 안정적이며 유지 보수가 쉬웠다. 이건 진짜 작동하겠는데 그녀는 천천히 생각했다. 그녀는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다. 사진이었다. 낡은 정비소, 작업대, 분해된 엔진, 그리고 그 옆에 작업복을 입고 스패너를 손에 든 채 미소 짓고 있는 박지훈. 뒷면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제품, 테스트 성공. 서연은 사진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가 나간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방금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내쫓았어. 그 생각은 전류처럼 그녀를 관통했다. 최근 반년 동안 대한모터스는 부진했다. 경쟁사들은 더 효율적인 모델을 출시했고 판매량은 감소했다. 주주들은 혁신을 요구했다. 서연은 3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수십억을 투자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안정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고 저렴하며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이 바로 그녀의 무릎 위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최서연은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집어들고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내 사무실에서 나간 박지훈이라는 사람, 아직 건물 안에 있습니까? 잠시 침묵. 1분 전에 나갔습니다. 대표님, 당장 막아요. 하지만 벌써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막으라고요. 그녀는 수화기를 던지고 설계도를 움켜쥔 채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비서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대표님, 5분 뒤에 회의가 연기해. 서연은 복도를 달렸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직원들이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대표이사는 결코 뛰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은 너무 느리게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제발 그가 떠나지 않았기를. 제발. 문이 열렸다. 서연은 로비로 뛰쳐나왔다. 입구의 경비원이 당황하며 양손을 펼쳤다. 방금 나가셨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울이 주위에서 웅웅거렸다. 차들, 사람들, 소음.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50m쯤 앞에서 등을 보인 채 박지훈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을 구부정하게 한 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듣지 못했다. 최서연은 달렸다.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류철을 손에 들고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박지훈 씨, 제발 잠깐만요. 그가 돌아섰다. 그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를 따라잡아 멈춰 서서 숨을 헐떡였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그녀가 내뱉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대표이사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달려서 붉어진 얼굴로 설계도를 손에 든 채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대체 무슨 그가 겨우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이었다. 최서연은 그에게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걸 잊으셨더군요. 일부러 두고 왔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10분 전에는 필요 없었잖아요. 10분 전에는 제가 바보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의 설계도를 읽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천재적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내쫓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박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를 쫓아 길거리까지 달려온 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왜요?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지난 10년간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정장으로, 이력서로, 추천서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법을 잊어버렸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셔츠를 보고 있었어요. 그건 제 실수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최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10분 전에 당신은 제게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건 거절이었어요. 저는 알아들었고 떠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쫓아온 건 제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설계도를 봤기 때문이잖아요. 최서연은 손을 내렸다. 사실이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설계도를 보고 나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요.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아이디어 때문에만 평가받는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존중받고 싶어요. 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전혀 알지 못해요. 당신의 설계도만 알 뿐이죠. 하지만 제게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차가운 공기에 뺨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대표이사도 재벌도 아닌 그저 사과하기 위해 길거리를 달려온 한 여자로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어 그는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첫째,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모든 결정을 수십 명과 협의해야 한다면 일하지 않겠습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둘째, 정직함. 뭔가 잘못되면 돌려 말하거나 정치적으로 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동의해요. 셋째, 제 방식, 제 아이디어, 제 시간에 대한 존중.
다시는 모두가 지나가는 동안 소파에 1시간씩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비서가 순서를 착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건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합의된 겁니다. 최서연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합의됐어요. 그들은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서류철을 활짝 펼쳐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바람이라는 하나의 우연으로 연결된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최서연이 물었다. 내일은 너무 이른가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 완벽해요. 그날 저녁,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박지훈은 설계도를 보며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아침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의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최서연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5층 연구실에서 뵙겠습니다. 일할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박지훈은 피식 웃었다.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답장을 보냈다. 1분 뒤 답장이 왔다. 바람이 아니었다면 설계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연히 모든 걸 구원하죠. 박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서는 모든 것을 바꾼 바로 그 바람이 웅웅거리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야. 선택이지. 그녀는 달리기를 선택했고 나는 돌아오기를 선택했어. 그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깨끗한 셔츠 차림이었다. 어젯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근처 가게에서 산 것이었다. 비싸진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는 로비를 지나 35층으로 올라가 연구실을 찾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장비가 놓인 책상들, 테스트용 스탠드, 컴퓨터, 공구가 가득한 선반들, 금속과 기름, 그리고 무언가 전기적인 냄새가 났다. 일하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저편 책상 옆에 최서연이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이 아니라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다. 그녀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겪어본 엔지니어의 피곤한 얼굴을 한 백발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서연은 돌아보다가 박지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이분은 김상철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을 맡아주실 겁니다. 김상철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단단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얘기 들었네. 그가 말했다. 최 대표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더군. 흥미로운 작업이야? 감사합니다. 박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김상철이 말을 이었다. 종이 위에서나 흥미로운 거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철은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회의적이었다. 당연했다. 그는 모든 단계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최서연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놓았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3개월이 주어집니다.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마쳐야 해요. 결과가 입증되면 생산에 들어갑니다. 1단계 예산은 5억 원이 팀원은 당신과 김 수석님, 그리고 기술 전문가 2명입니다. 질문 있나요? 네, 박지훈이 말했다.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최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결정 말이죠? 구조, 재료, 일정에 관한 것들이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김상철이 콧방귀를 뀌었다. 보통은 수석 엔지니어, 즉 내가 하지. 박지훈은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어제 제게 완전한 통제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최종 결정권이 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김 수석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논의는 하겠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김상철이 미간을 찌푸렸다. 젊은 친구, 나는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네. 자네 생각에. 김 수석님, 진정하세요. 최서연이 침착하게 말을 끊었다. 박지훈 씨 말이 맞아요. 어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가 합니다. 수석님의 역할은 돕고, 자문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철은 그녀를, 그리고 박지훈을 보았다.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한번 해보지.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류 작업입니다. 부품 하나 주문하는데 서명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보통 구매팀,
그 다음엔 회계팀 결제를 거쳐서 너무 깁니다. 박지훈이 말을 잘랐다. 우리에게는 3개월 뿐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10개 부서를 거친다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프로젝트 예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죠. 직접 주문하되 매주 보고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마감 직전에 벼락치기는 안 됩니다. 매주 진척 상황을 보고 싶어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최서연은 그에게 출입증을 건넸다. 재무팀을 제외한 모든 층에 출입 가능합니다. 연구실은 당신 거예요. 밤이든 언제든 와도 좋습니다. 박지훈은 출입증을 받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첫 주는 지옥 같았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박지훈은 힘든 일에는 익숙했다. 팀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에 배정된 2명의 기술 전문가 강민호와 송재혁은 그를 낙하산 취급했다. 대기업 경험도 인맥도 경력도 없는 젊은 놈이 갑자기 팀장이 되었으니 그들은 지시를 따랐지만 열정 없이 말 없이 형식적으로 딱 요구된 만큼만 일했다. 김상철은 그나마 나았다. 뼛속까지 프로였지만 그조차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결정의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박지훈은 화내지 않았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일했다. 아침 7시에 와서 밤 10시에 퇴근했다. 직접 설계하고 계산하고 부품을 조립했다. 강민호와 송재혁은 그것을 보았고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다. 최서연은 매일 찾아왔다. 검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러 왔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지훈은 그녀가 지시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배우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남아 있었다. 잠깐 괜찮을까요? 그녀가 작업대로 다가오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최서연은 분해된 엔진을 보았다. 평범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박지훈은 헝겊으로 손을 닦았다. 보통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만 많은 에너지가 열, 마찰, 배기가스로 낭비됩니다. 제 시스템은 그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회수합니다. 열은 다음 사이클을 예열하고 기계 장치는 부하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마치 생물체처럼요. 항상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25% 효율이 나오는 거군요. 모든 게 제대로 맞춰지면요. 네.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엔진이 됩니다. 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죠.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나요?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시제품을 만들었고 작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낡은 부품과 대략적인 설정으로 제 정비소에서 한 거였죠. 여기에는 장비, 재료,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면 제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모든 공식을 100번씩 검토했으니까요.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끈질깁니다. 최서연이 미소 지었다. 끈기는 좋은 자질이죠. 그녀는 옆 의자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발이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 당신의 정비소를 그만두려 했나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일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정비소에서는 차를 고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려면 자원, 연구실, 테스트, 생산시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업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필요하죠.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그녀가 지적했다. 어제 당신이 직접 말했죠? 사람을 잊어버린 시스템이 그렇죠. 박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건 도움이 됩니다. 어제 당신은 저를 쫓아 달려왔죠. 그건 시스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행동이었죠. 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우면서 어느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숫자, 계약, 주식, 모든 게 게임처럼 변해버렸죠. 분기 실적에서 이기고
경쟁사를 앞지르고 시가총액을 높이는 게임. 그러다 당신이 더러운 셔츠와 설계도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요. 어떤 본질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창조하는 것, 당신의 엔진처럼요.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피로와 희망 같은 것이 엿보였다. 그럼 창조합시다. 그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조해요. 한 달 후, 팀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와 송재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박지훈이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철도 마음을 열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기 시작했다. 시제품은 부분별로 조립되었다. 먼저 기계 장치, 그 다음 에너지 회수 시스템, 마지막으로 전자 장치. 모든 부품은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조정되었다. 최서연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다. 어느 날 박지훈은 작업대에서 냉각 장치를 조립하려는 그녀를 발견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가 놀라서 물었다.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설계도가 아니라 제 손으로요. 그가 다가가서 보았다. 2회로를 반대로 끼우셨네요. 이렇게요. 그가 파이프를 바로잡아 주었다.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다. 고마워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일했다. 박지훈이 설명하면 그녀는 듣고 따라했다. 그는 그녀가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손이 움직임을 기억했다. 예전에는 손으로 하는 일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오, 평생 머리로만 일했어요. 숫자, 전략, 협상 이건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더 정직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부품이 맞거나 아니면 안 맞거나 엔진이 작동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정치가 없죠. 박지훈은 피식 웃었다. 제가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최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2달 후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테스트 스탠드에 설치하고 센서를 연결하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다. 부서 전체가 구경하러 모였다. 김상철, 강민호, 송재혁, 그리고 이웃 부서의 엔지니어 몇 명까지. 최서연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박지훈이 제어판으로 다가갔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박지훈이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시동 걸렸다. 덜컹거림이나 떨림 없이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센서는 회전수, 온도, 압력 등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표시했다. 박지훈이 부하를 높였다. 엔진은 즉시 반응하며 부드럽게 출력을 높였다.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 작동했다. 냉각 회로가 돌기 시작했다. 화면의 숫자는 효율 130%를 가리켰다. 김상철이 휘파람을 불었다. 젠장. 박지훈은 부하를 더 높였다. 150%, 180%, 200%. 엔진은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220%. 강민호와 송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지훈은 부하를 최대로 올렸다. 엔진이 굉음을 냈지만 소리는 맑고 통제되어 있었다. 효율 225%. 박지훈이 스탠드를 껐다. 엔진이 멈췄다. 침묵. 그러자 김상철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최서연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울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다. 박지훈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네, 그냥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가 말했다. 최서연은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섰다. 다음은 뭐죠? 다음은 실전 테스트입니다. 실제 차에 장착해서 한 달 동안 달려보는 거죠. 버텨내면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그날 저녁, 그들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건물 옥상 기술층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불빛 속에 펼쳐져 있었다. 최서연은 와인 한 병과 플라스틱 컵 2개를 가져왔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요?
박지훈이 물었다. 바람을 위해서 그녀가 대답했다. 서류철을 펼친 그 바람, 더러운 셔츠, 내가 달려간 것 그리고 당신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그들은 와인을 마셨다. 있잖아요. 서연이 도시를 보며 말했다. 저는 항상 성공이란 꼭대기에 혼자 모두보다 높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성공이란 혼자가 아닐 때라는 거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입니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차갑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아래 어딘가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돌아갔다. 하지만 여기 옥상에서 한 달 전만 해도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엔진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실전 테스트는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다. 시제품은 회사 업무용 차량, 매일 임원들을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평범한 세단에 장착되었다. 박지훈은 실험실 스탠드가 아닌 교통체증, 추위, 급격한 부하 변화 같은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고집했다. 한 달 동안 차는 매일 운행되었다. 박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계산과 비교하며 설정을 미세 조정했다.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효율은 220% 수준을 유지했고 연비는 18% 향상되었다. 배기가스는 더 깨끗해졌고 엔진은 과열 없이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했다. 테스트 30일째 되는 날 최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8명의 이사들이 들어섰다. 대주주, 재무이사, 법무총괄, 생산본부장 모두 50대 이상의 남성들로 비싼 정장을 입고 세상만사를 겪어본 사업가들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운 스크린 옆에 섰고 최서연은 상석에 앉았다.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다. 한 달 전 우리는 회사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박지훈 씨, 부탁합니다. 그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그래프, 숫자, 사진이 나타났다. 시제품은 전체 테스트 주기를 완료했습니다. 효율 220%, 연비 18% 개선, 신뢰성 검증 완료. 생산 원가는 경쟁사보다 30% 저렴합니다. 우리는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침묵. 그때 백발의 눈썹을 가진 거구의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 초기 생산 라인 구축에 150억 원이 듭니다. 1년 반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기술적 위험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시제품은 모든 검증을 마쳤습니다. 시장 위험은 다른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사가 최서연을 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지하정비소 출신 정비공이 고안한 프로젝트에 150억을 투자하자고 제안하는 건가? 저는 작동하는 기술에 150억을 투자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최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다른 이사가 고개를 저었다. 최 대표,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소. 우리는 기존 엔진 공급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단 말이오. 만약 우리가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 그 계약들을 파기해야 하고 그러면 위약금, 소송, 파트너 손실로 이어질 거요. 대신 우리는 독립성을 얻게 됩니다. 최서연이 반박했다. 아니면 안정성을 잃게 되겠지. 이사가 맞받아쳤다. 우리 파트너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요. 다른 기술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테고 우리는 고립될 거란 말이오. 그때까지 침묵하던 세 번째 이사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최 대표, 이게 수익에 타격을 줄 거라는 건 이해하고 있소? 우리는 서비스, 부품, 연료 소비에 대한 마진을 붙여 차를 팔고 있소. 만약 엔진이 더 효율적이 되면 고객들은 돈을 덜 쓰고 수리도 덜 하고 주유도 덜 할 거요. 우리 마진이 줄어들 거란 말이오. 박지훈은 참지 못했다. 지금 진심이십니까? 수리비로 벌어들일 이익을 잃을까 봐 업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사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젊은이,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야. 우리 임무는 주주들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만약 자네 기술이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우리에겐 필요 없어. 그게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말이야. 박지훈은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환경, 고객, 미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신다는 말씀이군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야. 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돈 없는 미래는 오지 않고
이익 없는 회사는 살아남지 못해. 최서연이 일어섰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할 겁니다. 조만간 이 기술은 세상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최초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발의 이사가 말했다. 그게 성공적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우리가 베끼면 되지. 그걸 영원히 뒤처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최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걸 자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가 맞받아쳤다. 투표는 짧았다. 7대1. 프로젝트는 동결하고 시제품은 보관하며 기존 생산 방식으로 돌아간다. 최서연은 주먹을 쥔 채 책상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회의는 끝났소. 백발의 이사가 일어나며 말했다. 모두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 옆에 서 있었다. 회의실이 비자 최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미안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단지 당신이 틀렸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제 어쩔 거예요? 박지훈은 아직 자신의 엔진 그래프가 빛나고 있는 화면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정비소로 돌아갈지도요. 거긴 적어도 정직하니까. 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이사회를 우회해서 이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언론, 투자자, 정부에 보여줘서 아래로부터 압력을 만드는 거죠.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자리가 위험해질 텐데요. 알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최서연은 피곤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진짜를 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걸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 후, 최서연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 블로거, 환경재단 대표들을 초청했다. 무대에는 시제품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박지훈과 최서연이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꾸밈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저희 엔지니어 박지훈 씨는 연비를 18%, 배기가스를 25% 줄일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마쳤고 기술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 기술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생산을 거부했습니다. 회의장은 질문으로 폭발했다. 이사회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서연이 대답했다. 기술은 존재하고 입증되었지만 회사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며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만약 이사회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떠나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개발자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지훈이 마이크로 다가갔다. 저는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가 더 깨끗하고 경제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뉴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환경재단은 프로젝트를 지지했고 정부는 관심을 표명했다. 회사 주가는 5% 폭락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백발의 이사는 증오에 찬 눈으로 최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회사를 함정에 빠뜨렸어. 우리는 탐욕스럽고 진보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비난받고 있소.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진 건 여러분이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실수를 바로잡으세요. 주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 우리가 결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가? 분기별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가 일어섰다. 투표합시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최서연 대표를 해고할 것인가? 침묵. 그때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나는 프로젝트 시작에 한 표. 두 번째 이사도. 나도. 세 번째도. 백발의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대3. 프로젝트는 시작합니다. 재무이사가 말했다. 150억 원을 배정하죠. 최 대표는 자리를 유지합니다. 백발의 이사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야. 아니요, 최서연이 동의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와 박지훈은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시제품은 스탠드 위에서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다.
모든 걸 걸었군요. 박지훈이 말했다. 알아요. 왜요? 최서연은 엔진을 보았다. 만약 그때 침묵했다면 다시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날 바꿨어요. 박지훈 씨 비즈니스가 단지 돈벌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고마워요. 그가 미소 지었다. 제가 감사하죠. 달려와 줬으니까요. 그들은 엔진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래의 숨결처럼 고르고 맑은 소리였다. 생산 라인은 6개월 후에 가동되었다. 첫 엔진은 차가운 3월의 아침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왔다. 박지훈은 공장에 서서 로봇 팔이 마지막 부품을 장착하는 것을 보며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생각에 잠겼다. 옆에는 정장 대신 작업용 점퍼를 입고 태블릿을 든 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그들은 첫 양산형 엔진을 가동했다. 소리는 예전과 같이 숨결처럼 고르고 맑았다. 센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생산팀을 이끌게 된 강민호와 송재혁이 박수를 쳤다. 그들을 따라 공장 노동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김상철은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늙은 엔지니어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최서연이 마이크로 다가갔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박지훈 팀장, 믿어주었던 김상철 수석님, 지칠 때까지 일해준 강민호, 송재혁 씨, 그리고 이 라인을 만든 여러분 모두의 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첫 생산분 엔진은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 운송회사, 정부기관 등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회사 주가는 30% 급등했다. 반대표를 던졌던 백발의 이사는 사임했다. 최서연은 도래의 경영인 상을 받았다. 박지훈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명성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예전처럼 일했다. 설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재료를 테스트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이 텅 비었을 때 최서연은 옥상에서 박지훈을 찾았다. 그는 기술층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는 옆에 앉아 보온병에서 커피를 꺼내 두 잔에 따랐다. 무슨 생각해요?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반년 전만 해도 저는 지하철에 앉아 면접에 늦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죠. 오늘은 20명의 부서를 이끌고 있고요.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좋지만 이상해요. 가끔 잠에서 깨면 이게 꿈인가 싶어요. 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반년 전 저는 사람을 숫자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죠.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설계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박지훈이 대답했다. 저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고요. 당신이 그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저는 셔츠를 더럽히지 않았을 테고요. 그들은 웃었다. 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성공이란 꼭대기에 혼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성공이란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도요. 침묵.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소음을 냈다. 서연 씨, 박지훈이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얼어붙었다. 그녀를 반년 전에는 차가웠지만 이제는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더 이상 얼음이 담겨있지 않은 눈을 바라보았다. 존경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도요. 생각하기 두려운 무언가. 왜 두렵죠? 당신은 대표이사고 저는 엔지니어니까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최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세상.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관계가 단지 업무적인 관계이길 원하지 않아요. 진짜이길 원해요. 박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그들은 손을 잡고 도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울은 거대하고 무심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여기 옥상에서
두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느끼지 않았다. 자유롭게 느꼈다. 1년 후 회사는 100만 번째 엔진을 생산했다. 환경은 개선되었고 연료비는 줄었다. 경쟁사들이 기술을 모방하기 시작했지만 박지훈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말했다. 기술이 사람들을 돕는다면 모두가 사용하게 둬야죠. 최서연과 박지훈은 조용히 화려함 없이 결혼했다. 결혼식에는 김상철, 강민호, 송재혁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들은 옛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웃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회상했다. 김상철은 운명을 바꾼 바람, 가장 중요했던 더러운 셔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두 고집센 사람들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마지막 장면, 박지훈과 최서연이 새로운 엔진이 장착된 차 옆에 서 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공장은 아직 잠들어 있다. 그날 기억해요. 최서연이 묻는다. 어떤 날이요? 당신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저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니군요라고 말했던 날. 박지훈이 미소 짓는다. 기억하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막 시작이었죠.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댄다. 바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말을 멈추고 곧 세상을 바꾼 엔진을 싣고 도로를 달릴 차를 바라본다. 박지훈이 시동을 건다. 소리는 맑고 고르다. 마치 숨결처럼. 들려요. 최서연이 속삭인다. 내 시작처럼 들리네요. 아니요. 그가 바로잡는다. 계속처럼 들려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들은 차에 오른다. 최서연이 운전석에, 박지훈이 옆자리에. 그들은 텅 빈 아침 도로를 향해 공장을 빠져나간다. 앞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깨어나는 도시가 있다. 뒤에는 우연히 만나 서로를 믿고 모든 것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차는 앞으로 나아갔고 엔진은 노래했다.